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동반 1% 넘게 오르며 출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198, 3,2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고 코스닥도 장중에 계속해서 800선 회복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를 보니까 1.8% 상승 79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단 지난주 나온 고용 보고서 이런 악재에서 오히려 금리나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양상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은 좋네요. 네, 어저께 팔란티어가 이제 네.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역시 그렇죠. 양대장 가고 그리고 어저께 뉴스 중에 모건 네. 스탠리 CEO가 네. 침체가 지나간 거래요.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 폭락했을 때가 네. 이제 저점이다. 이제 침체가 끝난 거다. 침체라면 뭐 주식시장의 침체인가요? 경기 아니면 침체. 경기 침체가? 네, 그래서 원래 경기 침체 때문에 계속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폭락한다고 하는 네. 사람들은. 근데 아니다, 이미 지나갔다. 막 이런 얘기를 레포트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짠가?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5월, 6월을 너무 이제 완전 수정을 하면서 이제 그걸 고시했던 사람은 잘리고 이런 상황일 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가 이렇게 떨어진 게 오히려 이제 저점이었다. 이런 레포트들을 모건 스탠리가 내고 있는데 그 고용 악화된 거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트럼프 정부도 그렇겠지만 뭐 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지표 중 하나였죠.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을 고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고용 시장의 호조였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파월 의장을 압박했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5월 달과 6월 달 고용 지표 하향 조정이 굉장히 컸죠. 지금 3개월 평균으로 그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 한 3.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 악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던 거고 사실상 뭐 저희들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달 FOMC만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고용 지표 좋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으니 연준은 신중하게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어그러지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뭐 결국에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안 좋았었던 거고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도 7월 FOMC 직후에는 기존의 60%에서 4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7월 달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지금 현재 90%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9월 달에 25bp 인하가 아니라 50bp 인하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뭐 직후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연준 의장도 뭐 7월 달 금리 인하 필요했어야 됐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9월 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고요. 9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 인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쿠글러 연준 이사도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자기 입맛에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 이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그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금리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맞아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네. 월러 이사도 그렇고 뭐 보먼 연준 그렇죠. 부의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의상까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뭐 파월 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연준법상 사실상 파월 의장이 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연준의 공사비 관련돼서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뭐 여러 각도에서 연준 의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들도 사실상 파월 의장이 해임되긴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 차선책으로 뭐 플랜 B겠죠. 차선책으로 이제 연준 내 의원들을 트럼프 측근의 인사들로 조금 교체를 조금 빠르게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7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됐지만 이제 인하 의견이 2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사실 자체는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금리 동결과 인하, 뭐 이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이 확인이 됐고 이번 고용 지표를 계기로 뭐 지금 이제 해임이 된 것처럼 고용 지표를 계기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게끔 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음이 시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은 다 지나간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제 스위스 대통령이 뭘 전화 잘못했다고 관세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도도 말 잘못하니까 바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막 계속 바뀌는데 중국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관세는 끝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끝났다?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험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중국의 관세 유예 기간 마감일이 8월 11일이에요. 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내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나와야 되는데 뭐 어제까지 나온 얘기들로 보면 뭐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죠. 불거지고 있고 뭐 중국과의 협상이 기대보다는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 중심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조금 더 크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죠. 뭐 결국에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잡음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한국도 지금 15%로 관세율이 정해지긴 했지만 뭐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번에 뭐 스위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관세율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뭐 관세 관련된 리스크들은 올해 하반기 내내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단에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지금 이제 세 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감세, 관세, 규제 완화. 그런데 지금 이제 감세안 통과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세안으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관세로 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수입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특정 소득 계층한테는 좀 다시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금리나 기정사실화에다가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 확대까지 이렇게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유동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작년 FI 예. 기준으로 미국이 관세 수입으로 얻은 금액 자체 재정 수입이 대략 한 71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추정키로 관세율이 증가하면서 이게 뭐 3천억 달러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FI 기준으로 이런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결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그림대로는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기업들의 법인세랑 개인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빠지는 부분들을 관세로 인해서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글로벌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부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른 국가들로 스프레드 아웃시키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재정 수입 부분들을 끌어올려야지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기간 프리미엄, 뭐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 부채에 대한 우려들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에 대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FI 기준으로 1.8조 달러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인해서 이제 복구가 되냐 여부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들이 정립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9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인하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결국에 단기 측면에서의 금리 안정 재료 그리고 이제 장기 측면에서의 금리 안정 재료가 합쳐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장기 금리는 못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장기 금리를 형성하는 재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제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재정적 문제에 기반한 기간 프리미엄 확대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장기 금리 트렌드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단기 기대 금리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뭐 비록 이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장기 금리가 못 내려오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CPI 지표, 물가 관련 지표들이 크게 뛰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 있는데 반대로 기간 프리미엄 요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들이 반영이 되면서 과거 한 4년간 기간 프리미엄의 평균이 마이너스 50pp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기간 프리미엄 레벨을 보면 80pp대 플러스로 올라갔던 거죠. 이
이게 과연 과거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영부근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문제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는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은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고 앞으로도 반영이 안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세 영향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 압력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제 관세 영향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제 관세 수입 얘기를 해서 왔습니다만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부과됐던 관세고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라고 하면 이 관세를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미국의 수입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럼 결국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물가가 최근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2차 인플레이션, 2차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뭐 사실상 기본적인 로직으로는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코스트 부담은 올라가고요. 그게 소비자 가격에 전이가 되게 되면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타임적 시간적인 레그도 존재를 하는데 2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전 대비 미국의 소비 지출 여력이 못 따라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고용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소비 서비스 소비 지출의 한 16, 17%를 차지하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주택 가격 지표라든지 재거와 그리고 이제 주택 그 판매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죠. 그럼 기업 단에서 봤을 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팔려야지 그게 기업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역행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기업들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을 트럼프 정책에서는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감면해주면서 상충시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100% 관세가 올랐다고 해서 그게 100이면 100 기업들의 소비 가격으로 전이되지는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빅테크만 계속 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물가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결국에 국내도 이제 유가 네. 휘발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물가 비중이 대략 직간접적 비용 다 포함하면 한 10%에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좀 더 높고요. 근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 특히나 유가 같은 트렌드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유가의 상방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기조 자체를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WTI 가격 추이만 보더라도 70불 언더에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생각보다 관세로 인한 코스트 상승 압력이 뭐 저희가 흔히 아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PC 같은 뭐 저희가 아는 헤드라인 지표로 반영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달러 좀 여쭤볼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위커 달러지 위익 달러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의미하는 걸까요? 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강달러를 트럼프 정부가 계속적으로 고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강달러가 주는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압력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원달러 압력이 뭐 1,400원 이상으로 다시 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트렌드상 연준도 금리 인하 정책을 지금부터 9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일 처음 질문 주신 것처럼 연준 내 위원들의 트렌드 자체가 기존의 이제 매파적에서 도비시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도 생각보다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달러와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달러보다는 오히려 중립 또는 약달러를 유도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일부에서 우려하신 대로 다시 1,400원대로 환율이 더 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럼 국내 통화 정책과 엮여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제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100bp 금리를 내렸고 뭐 연말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에서 이제 클로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통화 정책적 구도로 봤을 때도 국내는 이제 동결을 고수할 가능성들이 크고 연준이 인하를 할 테니까 환율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우려했던 것만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또는 레벨 자체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들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엔화나 아니면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일단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가 강세로 전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혼자서 우리만 강세 갈 수 있는 건가요? 강세가 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상반기 때 엔화가 강세가 갔던 이유는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했고 네. 그렇죠. 국내은행이 예.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 자체 사이클을 멈추자 그것도 아니에요. 상반기 때 연초에 반짝 중국 지표도 올라왔다가 지금 다 처진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 강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관세 정책이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불리할 환경에 취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미국 무역 흑자 의존도가 중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관세율이 높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국의 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그럼 트렌드 자체가 위안화도 금리 내리고 원화도 뭐 여전히 뭐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완화 정책 자체는 유지를 계속 틀어주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원화가 나홀로 강세로 독주한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상반기처럼 원달러 자체 환율 자체가 단순히 이제 펀더멘털 차이에서 1,400원대 이상으로 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밴드를 정하면 대충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한 보통 1,350원에서 1,450원이었는데 약간 거기서 50원대 네,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온다고 내려온 수준. 보시면 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1,400원대가 윗단이고 맞습니다. 1,300원대가 아랫단 정도로 해서 중앙값은 한 1,35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고 보면 있습니다. 되겠네요. 네.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미국보다는 오히려 그 비미국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자금 흐름이 이동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상반기 때는 확연하게 그런 예.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반기 때는 조금 예매한 게 이제 8월 달부터 상호 관세율이 국가별로 다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수출 지표만 국내만 놓고 보면 뭐 관세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선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출 지표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플러스 YY 증가를 보였는데, 근데 8월 달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선수요 부분들도 클로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관세율 자체도 뭐 기존에 작년과 대비해 보면 이제 확연하게 뭐 극단적으로는 15%까지 관세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한국만 예를 들어보면 네. 제가 이제 비미국과 미국으로 나눴을 때 이제 한국은 비미국 국가에 예. 이제 그 얼로케이션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이제 YY로 8% 정도 찍혔어요. 근데 올해는 대미국 무역 흑자 의존도가 한국은 107%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그동안 이제 일본, 독일, 중국 여기서 무역 적자가 터졌던 걸 미국으로 다 메꿔둔 구조인데,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무역 흑자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라면 당연히 수출과 무역 흑자가 맞는 타격 정도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올해 수출 증가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5%에서 극단적으로 YY 마이너스 10%까지 더 빠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펀더멘털 단 게임에서의 자본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 비미국 따졌을 때는 비미국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건가? 이건 앞으로 연준의 금리나 패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 지표 부진 확인됐고, 네. 뭐 7월 달, 8월 달 발표 때 물가 지표까지도 특별하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연준 내부의 원인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빨리 내려준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뭐 그동안 4.5%라는 금리를 굉장히 장기간 유지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버퍼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비미국과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한 압력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는 한두 번 정도 더 룸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룸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줘야 될 것 같으세요? 뭐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앞으로 한 75에서 100bp 정도 금리를 내년까지 봤을 때는 더 내리겠죠. 근데 국내는 일단 올해 자체는 한두 번 정도의 룸이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관세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6월 27일 날 나온 부동산 가계대출 안정대책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잡히면서 가계대출 빠지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도 내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기회는 있겠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때 봤을 때는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가격 자체가 언제 잡힐진 모르겠지만 이미 기준금리가 현재 2.5까지 빠졌고,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보더라도 뭐 맥스로 2에서 1.75 정도가 맥스일 것 같아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계속적으로 하는 발언들을 보면 1%대 기준금리는 부담스럽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이 금리가 더 빠질 가능성들이 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인하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시장에서 또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오프닝 때 뭐 미국의 경기 모건 스탠리가 침체는 경기 침체 지나갔다.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착륙, 경착륙, 뭐 지나갔다. 예.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는 저희가 사후에 추정을 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지나갔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 뭐 사실상 경기 침체의 판단 자체는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은 고용시장, 소비가 대부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용 지표 자체가 실업률이 한 4.2%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튈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2008년, 2009년 기억하시잖아요. 결국에 주택 시장을 잡지 못하면 경기는 빠른 속도로 하락의 폭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요. 이미 이제 고금리 기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흔히 저희가 아는 30년 모기지 금리가 5%, 6%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간 머물러 있는 거고, 최근에 주택 재고는 쌓이고 있고 판매는 계속적으로 꺼지고 있어요. 가격들도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로 잡지 못한다면 주택 관련된 지표들, 주택 관련된 지출들이 무너지면서 뭐 지금 생각하는 레벨 대비해서는 경기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말 경기가 연착륙하고 금방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의 골이 깊어질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서브프라임 끝나고 0%에 가깝게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모기지를 한 사람들이 다 0%로 금리를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거래를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집을 새로 사면 고금리로 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꼬였고, 그러면은 낮은 사람들은 어차피 낮은 금리로 계속 빌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서 주택 경기를 계속 볼 필요가 있냐. 어차피 거래가 별로 없다. 다들 싼 값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 계속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리밸런싱 수요들을, 그러니까 차환에 대한 수요들은 당연히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차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마찰은 존재할 것 같고, 그때 대비해서 이제 시간이 한 7년, 8년 정도, 2008년 대비해서 한 15년 정도 흐른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주택 상환 만기를 10년에서 20년 안으로 잡는다고 치면 이제 차환에 대한 수요들이 몰려가는 시점이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자체에서 금리를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 대비해서는 거의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300bp 내려야 된다는 원리 중에 하나도 그런 논조가 좀 작용하지 않았냐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자체는 피크를 찍고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의 고율 자체를 얼마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는 결국 연준의 액션에 딸린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좀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침체가 온다 그런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징후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 통화정책적, 재정정책적 대응이 얼마만큼 받쳐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뭐 국내는 1차 추경, 2차 추경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재정 추지를 개선시키겠다,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랑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한테 3,500억 불, 뜯어가고 5,500억 있죠. 불 맞아요. 뜯어서 넣어라. 맞아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더
이제 미국으로 펌프를 그 이제 부채들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거군요. 다른 글로벌 국가들로 들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딱 아이디어를 낸 게 골드 카드. 이제 이민권 그쵸, 그쵸. 팔면서 뭐 기존에 뭐 90만 달러에 팔았던 걸 500만 달러 이상으로 팔고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재정 수지 개선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뭐 미국은 국채를 더 찍어서 국내랑 일본이랑 뭐 유럽처럼 그렇게 해서 재정을 또 확대시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기조가 바뀐 게 이제 4월 전에는 뭔가 정부의 그 재정 지출을 좀 축소하겠다, 요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 GDP를 크게 하면은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른바 ABC 아젠다라고 해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또 블루칼라 붐, 또 여기다 캐펙스 붐, 그러니까 여러 기업을 투자를 늘려서 경기 자체 GDP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분자를 줄이지 못하면 부모를 예, 예. 늘리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하나의 대안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7월 FOMC 날 7월 말에 이제 QRA라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동일하게 발표가 됐어요. 동시간대. 그때 보면 이제 기존의 3분기 때 미국 국채를 원래는 5천억 달러 정도 이제 찍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1조 달러 이상으로 늘렸던 거죠. 그럼 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다시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뜯어보면 원래 2월 달에 미국 부채를 한 4천억 달러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거의 600억 달러밖에 발행을 못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은 정부 부채 한도가 36.1조 달러인데 그걸 리밋을 쳤고 추가적으로 정부는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리밋을 더 이상 넘을 수 없으니까 미국 재무부는 가지고 있는 TGA라는 현금 잔고를 다 끌어다 썼던 건데,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8월 중으로 타결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후부터는 다시 미국 정부는 부채를 발행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늘리는 추세로 다시 간다기보다는 2월 달에 발행 못 시켰던 걸 3월 달로 이연시키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GDP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장기 조달보다는 우리가 단기 조달 위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T본드나 T노트가 아니라 저희가 흔히 아는 1년 이하의 채권들로 발행을 시켜서 이걸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논조로 가고 있는 거라서 단순히 이제 부채 다시 늘리겠다, GDP 그만큼 더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런 기조기보다는 부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잡거나 동결시키거나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갈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GDP 사이드를 늘려서 미국 정부 재정 부채 자체가 GDP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논조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를 늘려서 이제 갚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 잠기고, 그러면 발행하는 거 다 없어졌으니까 또 발행해도 되고. 좋게 말하면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를 하는 거죠. 뭐 수요.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나왔던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흡수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가 하는 트렌드를 보면 이제 상반기 때 크게 한 방 먹었죠. 뭐 중국도 미국채 판다 썰 돌기 시작하면서 장기국 금리가 빵 튀었었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미국채 발행을 다 담아주지 못하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어책들을 구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 부채를 무한정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일본인 거죠. 일본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부 부채가 늘어났었던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뭐 쌀값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받으면서 국채 금리가 튀면서 일본 은행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본 보험사들, 생보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트럼프라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 나오면서 이거는 미국은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안까지 나왔지만 그럼 내년에도 국내도 이제 정부 예산안 크게 확대시켜서 또 부채 늘릴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문제도 엮여 있고, 원달러도 마찬가지인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뭐 트렌드 자체는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가계 대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결국에는 부채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리튬 가격 회복세와 ESS 수주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관세 강화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는 40.9%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내년부터 총 58.4%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장 15%대 급등한 12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미국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삼성 SDI는 10%대 오르면서 21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 6월 미국 내 ESS용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을 시작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2.93% 오르면서 38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 에코프로머티도 11%대 강세, 신흥 SEC도 23%대 급등하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주춤했던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실적도 반등 기회를 맞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대한조선이 오늘 29%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0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5%대 오르면서 19,75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5.63% 올랐고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 각각 8%, 10%대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그리고 버티보 홀딩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53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0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4분기 매출은 764억 달러, 영업이익은 34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5센트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사업 부문에 걸쳐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분기 자본 지출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기존 예상보다 무려 66%나 많은 수치입니다. AI 인프라,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애전은 전년 대비 39%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중소기업용 M365 소비자 구독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소 고평가 구간에 있지만 월가 평균 목표가는 604달러로 여전히 13%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퀄컴입니다. 현재 주가는 14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7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03억 7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35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소폭 상회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특허 사업 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고 자동차용 칩과 사물 인터넷용 칩 같은 기존 비핵심 사업들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샤오미와의 계약 연장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고 메타와 샤오미의 AI 글래스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은 12%로 제시되면서 4분기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시사했고 하반기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모바일 D램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용 칩 기업 알파웨이브를 인수하면서 2028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으로 신규 사업 부문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버티보 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14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4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6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4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는데요. 무엇보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면서 이번 분기 수주 규모는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주 잔고가 85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현지 생산 제조 기반 확장과 관세가 없거나 낮은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쓴 일회성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는데 이 영향은 내년부터 점차 해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3분기 실적 전망은 물론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전체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기존 예측을 뛰어넘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일반적인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IS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ISA 계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민 자산관리 계좌라고 불리우는 ISA가 있는데 이 ISA가 일단 무엇인지부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ISA 말 그대로 이제 영어를 풀어오면 네.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있고요. 그냥 개인이 지금까지는 뭐 예금도 가입하고 뭐 주식도 하시고 펀드도 하고 ETF도 하고 다양하게 일반 계좌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일반 계좌에서 하실 필요 없이 ISA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번에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ISA 계좌는 ISA 계좌에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무슨 뭐 펀드에 투자된다거나 뭐 예금 금리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ISA 계좌는 그냥 하나의 바구니다. 이 바구니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주식도 하시고 ETF도 하고 예적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좀 절세하면서 종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놓은 계좌가 ISA 계좌죠. 그럼 ISA는 은행이나 증권 아무데나 다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그럼요. 네. 2016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요. 지금 한 9년째가 됐습니다. 지금 많이들 좀 가입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가입자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입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의 영향도 약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632만 명 정도의 가입자로 증가하고 있고 예. 그 잔액도 40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계좌에서 불리는 것보다 ISA 계좌에서 불리는 것이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절세 혜택이 어떤 절세 혜택이에요, 정확히? 일단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한다고 보면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15.4%를 띄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를 받으시게 되죠. 주식을 하셨는데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율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해외 펀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다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세금을 다 내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똑같은 행위를 ISA 계좌 내에서 하시게 되면 뭐 서민형 그다음에 일반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는 15.4%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종합과세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ISA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수익이 얼마가 되든 비과세뿐만 아니라 9.9%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내가 주식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한 종목은 수익이 나고 또 한 종목은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은 수익 난 대로 세금을 매기고 손실 났다고 해가지고 뭐 세금을 떨어주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ISA 계좌에서 함께 하시게 되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계좌를 해지할 때 수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산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계좌에서 6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네. 뭐 한 계좌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600 빼기 300이면 300만 원만 수익이잖아요. 네. 이 3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거기서 또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펀드를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 ISA 계좌에서 하시는 것이 세제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액이 크면 별로 소용이 없지 않나요? 보통 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도가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뭐 수익이 뭐 무제한 나면 참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계좌다 보니까 국가에서 무제한 한도를 주지 않고요. 납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2천만 원. 이고요. 기본적으로 3년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3년간 3번 해서 6천만 원 넣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 5년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계좌를 만드시게 되면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하고 그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강제로 5년이 지나면 강제로 청산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5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냥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ISA 계좌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일반형 같은 경우에 200만 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초과되는 건 9.9%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년이 넘으셨다. 그러면 그걸 계속 가져가실 필요 없이 그 계좌를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가 또 3년, 5년이 지나면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넣은 걸로 1억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네. 새 출발하면 네. 1억으로 못하고 2천만 원으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1억을 넣었으면 끝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네. 계속 안 하는 게 더 9.9니까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 계좌에서 계속 수익을 내시는 것이 9.9% 분리과세를 받는 데는 가장 유리하겠죠. 그럼 1억이 넘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지금 이제 IS 계좌 그 유형을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 간단히 좀 보긴 했는데 네.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누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그 가입 자격입니다. 가입 자격이요? 가입 자격. 우리 두 분은 서민형 가입은 쉽지 않을 거고요. 일반형으로 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일반형이고요. 네. 대신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1,000만 원이 나도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고 800만 원은 9.9% 분리과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연소득이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1,0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600만 원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가 더 크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비슷한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세제 혜택도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ISA를 가입할 때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없죠. 이런 분만 제외하고는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3년 카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뭐 아니면 올해 냈다. 그러면 네. 이거 이제 직전 3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 세금을 우리가 정산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25년이면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소득세 정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딱 잔해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냈었다 한 번 3년 안에 네네네. 그러면 못 가입하는 그렇죠, 거고 네. 딱 3년이 지났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가입할 거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중개형, 신탁형, 1인용 네.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나눠주는 예. 것은 딱 가입자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서민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형 가입하는 것이고 네. 서민형 안 되시는 분은 일반형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운영 방식별로 구분하는 것은 신탁형, 1인명, 중개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 10명 중에 한 6명, 7명이 중개형을 가입하고 계시고요. 중개형.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한 20, 30% 정도가 신탁형, 1인명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중개형인데요. 네. 중개형은 본인이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다 운영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뭘 할지 선택하고 그걸 또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신탁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의 상품을 맡겨서 금융회사에서 이제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맡기는 거고요. 1인명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고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완전히 맡겨서 자산운용사가 다 맡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맡기는 부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막히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1인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거래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중개형 가입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거래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중개형 IS를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럼 딱 들었을 때는 중개형은 증권사, 신탁형은 은행 이렇게 보면 되나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네. 그죠. 그냥 아무래도. 왜냐하면 예금 들어야지만 이제 신탁형이라고 조금 아까 보니까 나와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금 들으려면 은행엔 증권사엔 예금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신탁형 들으라고 막 이제 제안을 할 거고 증권사에선 너네도 중개형 들어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자기가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 게 왜냐면 이제 IS 같은 경우 이제 만기도 있고 못 빼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네.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가요? 사실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ISA 계좌라는 것이 국가가 세제 혜택을 드리는데 그것이 3년이라는 의무 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할 수 있지만 3년 내에 그 계좌를 해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내에서 좀 운용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국내 주식은 사실 일반 계좌에서 하나 그 ISA 계좌에서 하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해외 주식을 하시거나 해외 펀드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ISA에서 해외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라든가 해외 펀드를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시는 것보다 ISA 계좌에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ISA 계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ISA 계좌의 혜택은 뭐 뭘 사든 일반 계좌랑 ISA 계좌랑 큰 차이는 없지만 혜택은 절세 효과인데 그러게요. 절세라는 것의 기본이 수익입니다. 네. 수익이 나야 절세가 되는 것이고,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손실 보고 있으면서 ISA 계좌에 가입해서 내가 세제 혜택 받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ISA 계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 혜택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단점 자체는 만약에 뭐 해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증권사 그 MTS, HTS 쓰더라도 이거는 또 있는 근데 요즘 거고. 모바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사실 수수료가 거의 면제되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아. 수수료는 사실 뭐 거의 뭐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에 이제 그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불가능하고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이렇기 아 때문에 지금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네. 가능한 거고. 원금 내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그 수익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3년을 내가 의무적으로 채운다라는 네. 조건 하에서 ISA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도 어차피 해외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ISA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ISA를 왜 하냐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해외 ETF를 하면 그냥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요. 네. 예, 뭐 거의 막 20% 이상 떼어가는 것 같이 보인 배당으로 취급받으니까 종합과세 막 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걸 띄어서 무조건 ISA는 외국 것만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ETF 외국 거.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 나오는 거. 왜냐하면 이제 9.9로 끝나니까. 네. 그래서 ISA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한다. 그리고 개별 주식, 한국 주식은 무조건 그냥 일반 계정에서 한다. 네.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갔다. 근데 ISA 계좌에서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도 9.9% 분리과세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 계좌는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근데 ISA 계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IS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세금 혜택이라든지 납입 한도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난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좌초된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제 작년에 그 세제 개정안에서 예. ISA 계좌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늘리겠다. 납입하는 것도 1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안 되고 1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서 5년에 2억까지 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편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게 너무 부자 감세 혜택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또 한쪽에 반대들이 있어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개편안이 관계없이 그냥 비과세 기준은 200만 원, 그다음에 납입 기준도 1년에 2천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현 정부가 어떻게 이제 생각할지 다르겠지만 향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그런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제 한도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하겠다는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부자의 정의가 얼마부터가 부자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민형이란 단어 자체가 좀 거슬린 것 같아요. 네, 예. 네. 사실 우리나라가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도한 게 좋은데 어쨌든 그건 뭐 부자라는 관점을 딱 보긴 그렇지만 국가 입장에서 세수를 거둬야 되는 상황에서 뭐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한도를 확대하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또 이런 그런 뭐 감성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아니냐. 또 반대측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IRP 계좌 설명을 주셨는데 그 IRP 계좌하고 지금 오늘 저희가 알아본 ISA 계좌 네. 요 좀 차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뭐 막 용어가 비슷하니까 네네. 막 헷갈리면서 막 이렇게 네.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ISA 계좌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넣어서 1억 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목돈을 만들고 그걸 5년이 되면 이제 찾아서 그걸 또 다른 자산으로 종잣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계좌가 ISA 계좌고요. 네. IRP 계좌는 전혀 다른 연금으로 쓰라라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약간 다르거든요. ISA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연금 계좌,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 혜택만 주고 있고요. 5.5에서 3.3%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IRP 계좌에서도 뭐 해외 펀드라든가 뭐 ETF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예적금도 다 가능하고 ISA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ISA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9.9% 분리과세. 네. IRP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5.5% 분리과세. 그럼 뭐가 더 좋아요? 5.5. 당연히 5.5가 좋은 예.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IRP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뺄 수 있는 금액도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한도 내에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해라. 이런 조건을 잘 지켰을 때의 5.5%가 되는 것이고요. 납입 한도 같은 경우에도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ISA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한도 차이도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이를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ISA는 목돈 만드는 거고 네. IRP는 연금으로 준비하기 위한 서로 목적이 다른 계좌다. 그리고 한 가지 ISA 계좌에서 돈을 불려가서 네. 이제 만기에 해지했는데 뭐 통장에 한 1억 쌓여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연금으로 받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해지해서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네.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 이거는 목돈으로 빼서 목돈으로 쓰지 말고 목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하면서 3천만 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시게 되면 네. 납입액의 10% 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이전하시게 되면 3천만 원 10%가 300만 원이잖아요. 네.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죽으면 네.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얘도요. 네네네. IRP도. 네. 그러면은 보통 연금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한테 뭐 50% 줄어서 가고 이런 건데 이거는 개인 이름이니까 그런 건 없을 건데 네. 상속세는 그럼 똑같이 다 맞는 건가요? 똑같이? 그럼요. 네. 개인 자산은 뭐 국민연금이야 유족연금 발생하는 건 유족연금은 상속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개인 자산은 개인이 물려주는 연금 계좌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다만 상속세와는 별개로 이제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이 연금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그 계좌를 승계해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절세 혜택이 추가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하나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조율할 내용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노란봉투법과 함께 고용시장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 이제 임박했는데 뭐 의견 분분해서 결국 이제 통과가 안 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실제 노란봉투법 들을 때마다 몇 번 들어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설명해 상징적인 주세요. 의미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쌍용차 파업 때 이제 네. 그 봉투에다 이제 지원금을 줬던 그런 이제 유래에서 시작됐는데요.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2, 3조 사항입니다. 2, 3조에서 이제 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원청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청, 네. 협력업체, 2차 하청 이렇게 네. 해서 이미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다단계 구조로 그렇죠.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담겨져 있고요. 또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의 제한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쟁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쟁의를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청구에 대한 것을 과도한 손해배상은 제한하겠다고 이 법에서 이제 두겠다는 내용인 네.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의 활동 보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원청업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길 수가 없죠. 예. 사실 이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간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내 하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 고용했던 네. 인력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좀 내몰려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예. 없는 부분들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원청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고용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한 단계 낮춰서 이제 협력업체, 그다음에 2차 협력업체, 하청 주는 그런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문제인데 결국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이제 뭐 고용의 유연성, 뭐 그다음에 정규직, 뭐 비정규직 이런 예. 나누는 것까지 다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종목을 찍어서 하는 게 솔직히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무슨 이게 뭐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 뭐 수가 있는 사실은 건가요? 노동시장 개혁의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보호하겠다는 예, 예. 그런 취지였는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 구조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리고 이 부분만 노조에 관한 결사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만 강화하게 된다면 실제 원청 같은 경우가 우리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2, 3차 하청하고 이 단체 교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노조끼리도 이제 귀족 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2, 3차 노조들이 있으면 이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왜 아까 이걸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를 했냐면 네. 하청을 주는 이유가 비정규직을 맘대로 고용을 했다가 해고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청업자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다 하면은 뭐 하청업체가 원청을 고소를 하고 뭐 만나고 뭐 이런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네.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냥 딱 느꼈을 때는 이거 왜 자꾸 이런 걸 하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여쭤봤던 굉장히 크기 거예요.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산업 구조 변화라든지 IMF를 겪으면서 대기업 비중 자체가 지금 13.9%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기업 비중이 57.7%예요. 예.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자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 비중 자체가 4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13.3%, 13.9%니까 3배 정도잖아요. 네네. 그것도 250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노동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청이라든지 기타 기관제들한테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노랑봉투법이 실제로 발의가 된다면은 실제 하청 기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청이 굉장히 많은 교섭이 있어서 네. 제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당연히 잠재위원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개정안 그 핵심 쟁점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예. 네. 어떤 쟁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노동권 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손배소 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네. 쟁의 같은 경우로 이런 손배소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네. 그럼 노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경영계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손배소 입장 같은 경우 했을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제 쟁의로 인해서 뭐 공장이 스탑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손배소를 할수 이렇게 있었는데. 할 수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법 쟁의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불법 쟁의도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좀 너무 해석의 여지가 논란이 많을 수밖에 그 없네요. 정확하신 거예요. 해석의 예. 여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로펌에 있는 제 동기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예, 예. 니네들 돈 많이 벌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예. 네. 그렇잖아요. 법 네. 지금 새로운 벌써 시장이 또 열렸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벌써 네. 팀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보험업계도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과도한 사용자에 대한 확대 부분이요. 네. 이 사용자를 어디까지 사용자로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요. 실제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청이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게 2차, 3차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위를 사용자의 지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 파업을 했을 때 그게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위라든지 이런 책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부분. 그렇죠? 휴식권이라든지 뭐 휴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갖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요. 이거 책임은 어디까지 사용자 권한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거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들까지도 다 그렇죠. 지금 관여하고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의 더 이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원래는 근로조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쟁의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것도 것이죠.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논리의 여지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네.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해요. 예. 그럼 해외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 자체만으로 실제 파업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해외 공장에 설립이 됐을 때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쟁의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동자라든지 노조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경영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만들려고 그랬지 가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맞아요. 트럼프가 가져 직접 투자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건 니네가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새로운 걸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트럼프에서는 관세 이번에 협상이 있었지만 15% 인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라든지 펀드를 또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애매하네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이제 봉투법 말고 실업급여도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이미 고갈이다. 왜냐하면 이제 막 6개월씩 계속 주니까 일부러 이걸 악용해서 이제 계속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제 고의적으로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부정수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예. 부정수급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부정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좀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청년층이 입식할 때 좋은 일자리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직을 하죠. 그렇죠.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도 연장성일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2년 내에 퇴사를 해요. 네네. 그럼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으로 가고 싶거나 그렇지만 직업 능력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능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업급여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죠. 있지 예, 예.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한 걸로 해야지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나중에 6개월 지나면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업급여 제가 2019년에 이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 요청에 네. 있어서요. 근데 지금요 2024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요. 한 달에 1조 정도가 실업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2조에서 13조예요.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실업급여 개정해서 작년에 저희가 1.8% 올렸습니다. 사실 이 요율 같은 경우는요. 1.6%였어요. 근데 1.8% 올렸는데 요율도 올렸지만 이 요율로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실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요. 적립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고요. 만약에 예수금을 뺀다면은 향후에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1년 한 달에 1조 정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12, 13조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이 일반 회계로 모성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는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 이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수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기서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회사하고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쪽에 다시 오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지방 중소기업 상황은 구인난이죠. 그렇죠. 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그런 실제 식으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방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죠. 이런 부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이 될 경우에 예. 전체 경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당연한 거죠. 일단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건정성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출에 대한 위협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실업구조 상황에서는요. 실제 일에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복 수급을 해도 이게 깎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회보험의 특성상 예.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최고액은 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30년 동안 부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요. 최고액을 받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받는 것과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에서 얼마 정도예요, 밴드가? 저희가 밴드로 봤을 때는 보통 뭐 189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2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밴드상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또 떼지 않은 부분도 EITC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들보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 받아서 좀 휴가 갔다 오고 다시 취업하고 아니, 그런 이러- 청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 마음도 전해야 되는 게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일하는데 본인들이 정규직 일자리도 비슷하니까. 아니에요. 네.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는 없으니까 반복 수급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 수 수밖에 없는 있게 거죠. 했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 이게 그냥 결론인 거네요. 근데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까요?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네. 진짜로요. 예. 그렇죠. 진심으로 어려웁니다. 이거. 예, 이게 너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자체가 사실 기업의 경영 자체를 훼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네. 시장에서는 좀 유연성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고용과 시장이 해고가. 예. 굉장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플렉시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시장이 돼야지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정규직을 입사하느냐, 비정규직을 입사하느냐, 기간제로 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60세까지 가요. 만약에 정년이 65세까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65세까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을 진짜 일을 하지 않고 뭐 일을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조직에도 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뭐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쉽지 않은 문제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올랐고 또 오늘은 뉴욕 증시가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라든지 저가 매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봐야겠네요. 네, 경기 침체 아니라는 말이 저는 네. 너무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D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